방식이야. 자, 우리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정말 쉽게 선생님이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여기 이거 강의 듣는 친구 중에 혹시 성경책 읽어본 친구가 몇 명이나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 내용에 따르자면 자연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인간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자연이 먼저 만들어져. 즉,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지구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럼 자연환경을 한번 또 풀어보자고. 자연환경은 뭐 날씨, 기온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통틀어서 지리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기후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 있지. 땅의 모양새. 뭐 내가 산지에 살 수도 있고 평지에 살 수도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한자로 하면은 지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성경책 내용에 따르자면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 날에 뭘 만드셨지? 인간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유치한 질문이지만 한번 사고해봐. 그러니까 항상 논리학의 과목은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해. 자, 자연이 더 강할까? 인간이 더 강할까? 당연히 자연이 더 강하겠지. 자, 그러면 자연보다 힘이 약한 인간들은 이 혹독한 자연환경, 즉 기후와 지형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지. 근데 동물한테는 없지만 인간한테만 갖고 있는 게 뭐지? 이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성으로 자연환경을 인간은 이해하기 시작해.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하, 여기가 열대기후니까 더우니까 파카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니면 돼? 그거 미친놈이지. 거기에 맞는 뭘 만들어 입는 거야? 옷을 만들어 입는 거야. 열대기후 사람들은 당연히 시원한 삼배 옷이나 아니면 반팔 같은 거 그런 티셔츠 입고 다니죠. 자, 그리고 이제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들 먹고 자랄 것이고, 먹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열대기후에 맞는 주거지를 만들어서 적응하면서 먹고 살 거야. 혹시 고상가옥이라고 들어봤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 통합사의 3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이죠. 여기서 또 적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가 지구라면은 지구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걸 적도라 그러는데 제일 지구에서 뜨거운 곳이 바로 여기 적도 부근이야. 이유 알려줄게. 자,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데 태양이 여기로 이제 열을 이제 집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열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 적도 라인 부근이 열대기후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반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게 되거든. 그 이유가 햇빛이 분산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다 열대기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생각해봐. 태양빛이 엄청 세단 말이야. 그럼 땅이 가열이 되겠지. 그럼 땅에서 뭐가 올라와? 지열이라는 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땅하고 붙여서 지으면 돼? 땅하고 떨어뜨려서 지어야겠지. 이런 거를 고상가옥이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혹독한 자연환경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성 발동해서 뭘 만든 거지? 주거지를 만든 거지.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죠? 자연환경과 인간이. 오케이.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약속을 만들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신 같은 거를 숭배하는 종교 신앙 같은 걸 만들 거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논리기현상 따져야 돼.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종교 신앙을 믿을까? 이유가 농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날씨가 농사의 수확량을 결정을 해. 근데 날씨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에게 비는 거야. 날씨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농경민족들은 보통 이제 신앙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연환경,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만 갖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인문환경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인문환경. 그리고 이런 인문환경을 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면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다 통틀어서 이걸 공유하고 있는 공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퀴즈 이거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어휘 내용 나오니까 그럼 지역이 더 큰 범위예요? 장소가 더 큰 범위예요? 지역이 더 큰 범위인 거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를 다 인간들이 만들고 여기 안에서 살아가네. 그럼 인간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안 해? 해. 그럼 특정 인간이 살아갈 때 사회현상을 경험할 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공간적 관점에서의 논리적 탐구 방식도 익혀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문환경이 많은 곳이 도시야? 인문환경이 적은 곳이 도시야? 당연히 인문환경이 많은 곳이 도시지. 그만큼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집중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자. 자, 인문환경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도시라고. 인문환경이 적은 곳, 자연환경이 오히려 더 많은 곳은 뭐지? 농촌에 가까워. 깡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공간적 관점은 이것뿐만 아니라 분포 유형으로도 우리가 공간적 관점으로서 탐구가 가능해. 그럼 이 분포 유형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자면
젊은 애들은 일자리가 많고 인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에 살라 그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농촌에 살라 그래? 대부분 다 도시에 살라 그러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고. 최근에 쇼미더머니 12 뭐 예선전 뭐 지역별로 하되. 자, 그러면 그 쇼미더머니 12 예선전을 농촌 깡촌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도심가에서 해야 돼? 당연히 도심가에서 해야지. 왜? 그 쇼미더머니 예선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애들이 많기 때문이야.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야. 그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에 관해서 랩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쇼미더머니 예선전은 도시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뭘 따진 거야? 청년들의 분포 유형에 따라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탐구한 거지. 자, 오케이. 이렇게 분포 유형도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착수하게 되는데, 도시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깡촌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 도시를 향해 가. 이런 걸 도시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인구 이동 역시 공간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왜? 여기에서 여기로 공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 안에서 탐구하면은 다 공간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 현상을 겪는데, 이쪽 지역이 이러한 기후 조건이라, 그리고 이쪽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사회 현상을 겪는다 하면은 공간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의복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간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인 거야. 아주 쉽죠? 그래서 이것만 논리 개연성에 맞게끔 니네들이 직접 선생님 설명하고 똑같이 따라해봐. 말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구조가 있으면 암기가 빨라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끝났으니까 이제 세 번째 논리적 탐구 방식 소개할게. 사회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야. 사회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사회 현상을 겪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를 경험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제도라고 하는 거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데, 이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 때문에 특정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떠한 사회 현상을 논리적으로 바라볼 때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제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사회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의 특징이야. 자, 이거 말 어려우니까 정말 쉽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 강의 듣는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사회 구조가 먼저 등장했을까? 인류 사회에 사회 제도가 먼저 등장했을까? 사회 구조가 먼저 등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앞에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 교과서를 사서 읽든 간에 다 사회 구조가 앞에 배치되어 있다. 이게 교수님들의 의도인 거야. 인류 사회 안에서 제도 이전에 뭐가 등장했다? 구조가 등장했다라는 소리거든. 자, 일단 볼게. 자, 인간들이 살다가 세계사 기준은 뭐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초반에 자, 인간들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또 기술력도 발달되다 보니까 먹고 남기는 게 많아져. 이거를 흔히 잉여 생산물이라 그래. 물 한 잔만. 자, 잉여 생산물이 이제 존재한 이유로 교수님들은 내 거라고 하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Sorry.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자마자 인간들은 아주 나쁜 욕망이 눈을 뜨기 시작해. 서로의 재산을 뭐 하고 싶다? 뺏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뺏으려는 새끼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새끼에 뭐가 벌어져?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 자, 그럼 전쟁이 벌어졌으면 결과가 있겠다. 이긴 애들은 뭐가 되겠어?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는 거고, 지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지는 졌으니까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계층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인류 사회 안에서 지금 뭐가 등장한 거지? 신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가 먼저 등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한번 퀴즈.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회 구조 안에도 모순이 있겠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살면서 모순을 느끼게 돼. 아니, 우리가 세금 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국가 왕 저 새끼 먹여 살리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단 아무것도 없이 무시당해야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느낀 인간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민주사회에 사회적 제도가 뭐가 있냐면은 헌법이 있어. 사실 이거 니네들 중3 사회 시간에 배웠어. 이 헌법이 헌자가 법헌자의 법법이야. 이거 뜻 이어봐. 이거 가끔가다 법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상한 놈 이제 법 중에 뭐 국가 최고법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아무튼 간에 헌법을 먼저 만들고 이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해. 그리고 이 법률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명령이라는 것을 하고 이 명령이 이제 제도가 되는 거지. 사회적 제도.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러한 논리 개연성에 있게끔 어떤 특정 사회 현상을 인간들은 맞닥뜨린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아무튼 이게 사회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예시 한번 좀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냥 예시 하나만 소개시켜 줄까?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예시 1번이 있어. 내 거 교재 보면은 예시 1번이 있는데, 청년들이 대학가에 모여 사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안심 귀갓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현 대한민국에 많단 말이야. 그럼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야? 뭐겠어?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잡아보자고. 사회 구조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장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청년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야? 장년층 사람들이지. 돈도 많고 건물주도 뭐 있을 거고, 물론 대부분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경제력이 안정적인 거는 장년층이잖아. 근데 청년들, 20대 갓 대학 간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뭐가 안정화된 게 있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 청년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지.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청년이 약자니까 인간다운 삶 영위를 하기가 힘드네. 뭘 느껴? 모순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민주사회에서 이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 제도가 등장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 개연성 따지면서 글을 읽어야 문제에 헷갈리는 거 없이 잘 풀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나오면 이거 하면서 꼬라박는 거는 그거는 인문학을 하는 새끼의 태도가 아니야. 그냥 무지성 암기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야. 아,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탐구 방식이지. 자, 우리 특정 사회 현상을 경험할 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 도덕적 가치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 규범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걸 윤리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라 그러는데, 내용이 졸라리 어렵잖아. 다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서로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뭘 벌여? 전쟁이라는 걸 벌인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애들은 뭐가 되지?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고, 진 애들은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계층이 되게 돼. 자, 그럼 인간 사회 안에서 뭐가 등장했다? 사회적 구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든 구조는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인간들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살면서 뭘 느낀다? 사회적 모순이라는 걸 느껴. 그리고 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지? 사회적 제도라는 걸 만드는데, 자, 이 제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헌법과 법률, 명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법을 제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회 모순을 겪었는데, 이 모순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윤리적으로? 그래서 윤리적으로 옳은 부분에 입각한 법률이 나와야 민주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순간에 윤리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 필요한 거야. 가끔 가다가 참 무지몽매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법대 간 친구들이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 개연성을 잘 만들고 잘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대는 리트 시험이라고 하는 걸 봐요. 로스쿨이라고 해서 법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리스트 시험. 그게 이제 논리력을 보는 거란 말이야. 자, 법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통합사회 2의 1단원에서 인권과 헌법단원 나오는데, 그 법률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어떤 논리 개연성에 입각해서 나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논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조문은 너네들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자, 어찌됐든 간에 법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뭐가 옳고 틀린지 윤리적으로 탐구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윤리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잖아.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철학적인 논리 개연성을 민주시민이라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탐구 방식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윤리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에 대한 해석은 교재에 딱 2개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욕구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심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욕구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방식의 철학과 집단이 있는데, 어차피 뒤에서 행복론 하면서 알려줄 거니까 그냥 여기서 다 강의를 할게. 공리주의 철학이라는 거 있어.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돼. 아니, 들어봤어야 돼. 중3 때 사회 시간에 분명 배울 거거든. 그리고 중2 역사 할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당신들. 이런 거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면은 중학교 개념이 빵꾸 뚫린 거고 힘든 거지, 공부하기가.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자, 일단 이 공리주의는 뭐냐면,
자, 일단 욕구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 다수의 욕구를 충족하면 이 공리주의가 등장한 게 유럽의 근대사회란 말이야. 이미 근대사회는 계몽주의 철학이라고 해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어. 민주주의 사회로 대부분 전환이 됐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지만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은 누구야? 다수의 국민이야. 근데 이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야 돼.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다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다수의 국민인데,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다수의 국민인데 소수의 국민만 행복하고 다수가 불행해. 그러면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게 욕구를 측면으로서 보는 정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는 아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민주주의 사고에 입각해서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다수의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져야 돼 하면은 정의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 철학의 특징이야. 일단은 거기 적혀 있으니까 다 설명을 하자면 공리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혹시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이 산업혁명은 뭐냐면 인간들이 유럽인들이 원래 장사하면서 주로 먹고 살았다.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18세기 무렵에 식민지 시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확장해. 자, 식민지 시장은 일단은 자기가 정복한 땅인데 거기 정복한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내가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많이 확대됐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내가 뭘 많이 얻는다? 이득을 많이 얻는 상황이 되게 된 거야.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싶겠지. 근데 손으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 그래서 뭘 개발해? 기계라는 걸 발명해. 그래서 18세기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 진행되게 되면서 무슨 철학이 이제 팽배해졌냐면 자유방임주의 철학이 팽배해졌어. 그러니까 이 자유방임주의는 뭐냐면 아마 니네들 인생 살면서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녀석 한번 들어봤을 텐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장 경제는 절대 정부하고 특정 조직이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해. 애당초에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왔던 공급자와 판매자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자는 소비자가 알아서 시장 안에서 경제 가격을 맞춰서 시장 경제 가격을 조율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정부하고 조직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알고 산업혁명 때 그대로 냅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 일단은 산업혁명이 진행됐던 게 18세기라서 근데 시민혁명 이후야.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 뭐 왕, 귀족, 뭐 시민 뭐 이렇게 나눠졌던 정치적 계급은 이미 없어졌어. 자, 근데 문제가 자유방임주의 체제를 그냥 냅뒀더니 부작용이 생긴 거야. 경제적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자, 프랑스 언어로 어차피 뒤에서 배우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예.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이게 프랑스 언어로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주아지 계급이라고 얘기해. 간단하게 해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부르주아지라 그래. 그러면은 반대가 있겠지. 생산수단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을 프랑스 언어로 프롤레타리아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생각해.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들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생산수단이 있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결탁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부르주아지.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들은 제가 생산수단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 밑에서 노동자로 일해도 될까요? 해서 계약관계를 통해서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계급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면 18세기 산업혁명 시대 때 나의 사업체와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 기계가 하고 사업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겠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많겠지? 전 인구의 90%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10%가 사장님들일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생산수단과 일단 사업체와 그 다음에 기계를 갖고 있는 부르주아지들은 시장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자기가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이걸 다 팔아서 계속 가면 갈수록 뭐가 돼? 부자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계약관계상 이제 사업체 매출이 올라가도 받기로 한 임금만 계속 받는 거잖아.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럼 얘네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빈곤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의 부작용이 뭐더라? 빈부격차더라.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민주주의 철학이 팽배한 사회라 그랬지. 국가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이야.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야 돼. 근데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해결 못해서 기본적인 욕구 자체도 해결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소수의 부르주아지들은 돈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부르주아지 계급만 행복한 사회가 된 거야. 자, 인간들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뭘 느낀 거야? 모순을 느낀 거야. 그래서 특정 복지 제도 및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철학이 등장한 거야? 이 과정 안에서 공리주의 철학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공리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아니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데 소수만 행복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못 사는 프롤레타리아 친구들도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는 거야. 얘네까지 행복할 수 있는 국가가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논리 개연 속에 입각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욕구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자, 욕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리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 시대 때 만들어졌다 얘기했지. 그러면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그러니까 이 수단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해서 행복하다면 정의롭다라는 거야. 그러면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뭐야?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가들의 특징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고. 양심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애당초에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도덕성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화면 전환 좀 할게요. 셀프로 해야 돼. 셀프. 화면 전환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은 양심을 중심으로 그 시대 사회 현상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칸트가 무슨 론을 주장하냐면 의무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해요. 칸트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야. 공리주의 철학이 나왔던. 근데 칸트는 공리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행위의 동기는 그냥 쌩까고 행위의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거지만, 즉 수단, 도구, 그딴 거는 정의롭지 않아도 돼.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기본적인 욕구만 해소할 수 있었다면 그게 정의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사고관에 입지해서 살면 너무 결과중심적인 사고로만 살다 보면 인간 삶이 피폐해져. 그래서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칸트의 의무론이 나온 거야. 결국 이 의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야?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칸트 좀 설명하자면, 칸트 선생님은 간단하게, 우리 윤리 시간 아니니까 이성이 두 개가 있다고 봐. 일단 첫 번째는 순수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순수이성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리를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졌어.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어. 아 뜨거워!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안 만지게 되잖아. 경험을 통해서 뭘 도출한 거지? 진리를 도출한 거야. 그러면 이게 순수이성이 발동된 순간이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의를 들으면서 당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어떻게 하지? 배우잖아. 이게 순수이성이 발동된 상황인 거야. 자, 그리고 이 순수이성 말고도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이 있어. 이게 조금 줄임말인데 실천이성? 이게 뭐냐면 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성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실천이성은 원래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이 내가 그냥 단순히 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하는 기능을 실천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지하철을 지나가는데 며칠 굶은 노숙자가 보여.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선생님이 밥 사드시라고 10,000원을 줬어. 그럼 난 지금 목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지문에 목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 그럼 나는 실천이성의 지령에 따른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인간들이 목적 없이 다 선하고자 이렇게 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해서 다 행동하고 다니면 인간 사회가 보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게 돼? 행복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천 의지를 인간들이 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라고 규정하는 게 칸트의 의무론의 논리 개연성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혼자서 맞장구 치고 그냥 혼자서 쇼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앞쪽간에 요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칸트의 의무론 설명 딱 들었을 때 행위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 실천 이성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선의지라고 부르는 거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거지. 목적 없이 양심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사회는 보편적으로 뭐해진다? 행복해진다. 이게 칸트의 의무론이고 양심에 따른 그런 해석은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도덕적으로 뭐가 정의인가는 뭐 사람별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행위의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길 것이고 욕구를 중심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의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가들은 이제 결과를 중요시 여길 것이고 대부분 이해되셨죠? 좀 심오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특정 사회 현상을 맞닥뜨리는데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렇게 탐구하면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겠어?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관점은 다 동원하면서 객관적으로 뜯어보면서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게 마지막 관점인 통합적 관점이야.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을 교과서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2개 이상의 관점을 합해가지고 특정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2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굳이 4개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 하는 게 좋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객관적이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 이 4개 중에. 그럼 2개만 해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탐구 방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아멘. 예. 1단원 끝났어요. 참 쉽죠? 자, 2단원 할게요. 행복론. 2단원